음. 자, 이제 좀 쉬셨습니까? 마지막 이제 50분입니다. 자, 힘내보시고, 자, 마무리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농식품 무역 실무를 이제 다뤄볼 텐데, 뭐, 저기 몸의 분류, 프로세스, 그리고 현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농식품을 수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무역 실무에서 이제 얘기하는, 자, 무역이란, 또 뭐 어떤, 그죠? 아니면 뭐 또 무역 서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계약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인고통지라든지, 뭐, 이런 거는 흔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또 농식품을 하는 사람이니까, 농식품에 좀 맞는, 좀 더 현장감 있는 무역 실무를 좀 다뤄볼까 해서 이번 챕터를 한번 꾸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식품 분류 체계 이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존의 어떤 교재라든지 어떤 강의 프로그램에서는 다뤄지진 않았죠. 사실 올해 제가 식품 그 보수교육에 수입식품 관련 그 보수교육에 식약처 보수교육에서 처음으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좀 다뤘고 작년에 농협 수출자 그 교육 컨텐츠 만들 때 잠깐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식품을 하시면은 우리가 식품이 어떻게 분류된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식품 공전에서 분류하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관 업무에서 HS를 이제 식품을 분류해서 그건 사실 세율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요건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죠. 저희 두 가지를 우리가 다루는데 좀 사실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뭐랄까, 이런 분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혼돈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해해서 이제 그, 알 수 있는 것들. 예, 예, 다시 말이 좀 꼬이는데,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김 과장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제 김 과장이 지금, 어, 지금 제조용 원료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식품 유형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네요. 그래서 식품 유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가 사실 식품 유형은 수입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죠. 식품 유형을 확인해야지 수입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제조 현장에서 제조사들은 또 당연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의 식품 유형을 따서 품목 분류, 품목 제조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수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식품 유형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몰라도 됐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식품 유형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갖춰져 있어야지 상대국에 저 바이어가 어떤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들이 이런 첨가물은 어떠고 저떠고 이런 첨가물 사용할 수가 없고 야 우리 사용하는데 너희들은 왜 또 사용 못해? 우리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나라마다 기준과 규격은 다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상대국의 교정에 상대국에서 어떠한 것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죠. 우리가 식품 유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사실 수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몰라도 된다가 아니고 알면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공전과 HSK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식품공전에서 어떤 식품공전에 따른 어떤 식품 분류 체계는 우리가 이제 식품 그 기준 규격에 이제 맞춰가지고 식품 유형을 확인하고 그 식품 유형이 확인되어져야지 우리가 이 식품이 이제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니까 이 식품이 어떤 제조 방법을 가져야 되고 어떤 성분을 가져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HS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그 우리 세계 공통 기구죠, 그죠? 그래서 이 HSK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제 10단위를 쓰니까 HSK에서 구분하는 그 식품 분류법들 이거 사실 이제 관세 확인이라든지 그지? 통계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어, 이 최종 단계에서 통관이라는 게 이제 세관 업무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으니까 이런 요건들 앞선 요건들이 다 이행되어 와서 우리가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세율 확인 그리고 이 요건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어떤 체계를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 HS는 사실 HS 분류하는 HSK에서 분류하는 식품 분류들은 사실 식품 공전에서 이야기하는 식품 유형을 많이 따라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빨리빨리 이렇게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HS에서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도 HS에서 분류하는 것과 기존의 식품 유형과의 어떤 그 괴리는 좀 있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 부처들은
항상 통계를 작성하는데 항상 보면은 관세청에서는 관세청에서 분류했던 그 식품 분류들이 실제 또 식약처에서 분류했던 그 요행과 맞지 않다 보니까 통계에 어떤 오류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논문을 논문을 받게 됐어요. 논문 경진대회를 열어가지고 식품공정과 HSK와의 어떤 그 괴리에 대해서 오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논문을 또 받기도 했었는데 과제청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식품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뭐 다시 새로운 소스들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 원재료 또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HSK가 그걸 빨리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서 어떤 그 학술적인 그, 그 이론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논문 경진대회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행정적인 부분들이라서 최대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식품공정에서 그 분류하는 방법과 HSK에서 분류하는 것들, 식품 같은 동일한 식품인데 그죠? 이거를 각자의 목적은 서로 다르다는 거, 그죠? 자, 각자의 목적은 서로 다른데 분류법은 두 가지가 다른 거 우리 식품하는 사람들은 알면 좋겠죠. 그래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식품 유형이란 근데 식품 유형은 저 원료 제조 방법 용도들이 쭉 적혀 있고 유사한 특성 식품끼리 묶은 것입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 분류 단위다. 그죠? 사실 식품 유형을 모르면은 우리가 기준 및 규격 확인을 못 합니다. 그죠? 얘 정체를 모른다는 거지. 이 식품의 정체를. 우리가 뭐 짜파게티라는 건 알지만 짜파게티가 뭐 유탕면 이잖아요. 그죠? 짜파게티는 이 제품 명이지 이 식품 유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자, 그다음 보시면은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분류 이렇게 있는데 요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24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네요. 그죠? 이게 이제 크게 식품 유형 분류 예시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러면 식품 유형도 군, 종, 유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네요. 우리가 이제 2단위, 4단위, 6단위처럼 SSK, 그죠? 류, 호, 소호처럼.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단위가 이제 식품군이네. 그죠? 과자류, 빵류, 떡류가 있으면은 식품 종에는 이 과자류에서도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 쭉 이렇게 있고 식품 유형. 근데 이 과자류, 빵류에는 식품 유형이 없네요. 없으면 얘는 뭘로 봐야 된다고 하면 식품 종으로 본다는 거지. 유형이 없으면 식품 종을 유형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자, 식품 분류 3단계 원칙.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대중소, 그죠? 군, 종, 유형으로 나눠지고 이 분류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총 유형이 247개 유형이 되어 있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제조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원료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새로운 식품들이 계속 나타나고요. 그 247개 유형에서, 247 유형에서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 유형 관련해가지고. 안 시끄러울 수가 없죠. 나는 이렇게 봤는데, 또 식약처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둘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받는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받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행정은 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제품을 어쨌든 하나를 써야 되는 거니까 식약처에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고는 절대 말 못하죠. 이걸로 해라고 해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수입을 하는데 식품 유형을 이걸로 해왔어요. 그럼 얘는 지금 큰일 나는 거죠. 다행히 유형은 차이가 좀 나지만은 그 규정 규격이 유사해 가지고 특별히 원재료 함량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뭐 첨가물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 뭐 보수 작업에서 다를 뭐 또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 유형의 차이가 사용량의 차이까지 완다 그러면은 그건 폐기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형 판단시 고려 사항 쭉 적혀 있네 그죠? 섭취 대상, 사용 원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정확한 식품 유형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식품 유형이 확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식품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첨가물 등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그죠? 이게 첨가물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사용량의 그 한도가 있는지, 리미티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그게 가능해지고 그게 확인되어져야지 이제
라벨링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음. 이제 그렇게 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수출 수입 가능 여부가 판단된다는 겁니다. 자, 정확한 식품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입니다. 국민신문고의 질의 회시하는 거죠. 그 시간이 좀 걸려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뭐 1, 2주 만에 보내오시면은 어, 식약처에서도 기준교육과에서도 이걸 판단하기 어려웠고 조금 경합되고 하면은 막 3주, 4주 경우에 따라서는 4주 돼서 왔는데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온 경우가 많아요. 올 수도 있어요. 많다기보다는. 사실 뭐 그렇지만 받아놓고 나면은 그게 하나의 어떤 유권 해석이 다 보니까 이후에 식약처 회시 받은 그 유형으로 갔을 때는 뭐, 그 입항지 그 검사관이, 식약처 검사관이, 난 이 용이야, 저 용으로 봤다고 이렇게 통보 와도, 우리 받아놨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하나로 하나의 어떤 뭐 이권 해석의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죠.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신문고의 질의에서 회시받는 거다. 애매할 때, 경합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유사한 제품도 없고 한국 유통되는 게 이전에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괜찮지만 없으면은 이거 애매하다. 또는 내가 그, 그 식품 공정을 보고 있는데도 이것도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회시를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 이건 관세사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식품 그 신고 대행하시는 분들, 또 관세사도 신고 대행을 하기도 하고, 또 관세사하고 같이 이제 조인해서 그런 업무를 봐주는 그 대행사들도 있고, 이제 있지만 이 대행하는 사람들이 대행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뭐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결국은 자기 혼자 공부해서 또는 도제식으로 내가 좀 뭐 배워가지고 내 선배한테 배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전부 누구 정답이 없, 정답,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업무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잘한다, 좀 덜한다. 만약 더 잘한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S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건 뭐 흔히 접하는 거지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제 가장 뭐 사실 근데 우리가 HS를 이렇게 확인은 하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100%그 수출자들이 또는 수입자들이 이거를 이 세 번이 다라고는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통관의 마지막 단계는 관세사가 대행을 하니까요, 그죠? 그 관세사한테 물어보면 제일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게 HS에서 식품이 어떤 류의 그 분류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거고 그걸 상식 사원에서 우리가 이제 AHS라는 게 뭔가 사실 이제 그 국제 관세 협력 이사회라는 지금은 이제 세계 관세 기구죠. 여기서 처음 이제 그 시작이 됐습니다. 무역거래 상품 이름 통일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HS라고 영문으로 쭉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세, 무역, 통계, 운송, 보험 등 전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통일 상품명 및 보호 체계 수립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단위까지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나머지 10단위까지는 각국의 어떤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고 참고해 보면은 이제 EU는 8자리, 일본은 9자리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죠? 자, 류, 호, 소 이제 두 자리, 네 자리, 여섯 자리. 그 아까 식품 유형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유형은 우리가 소에 해당되죠. 그죠? 앞에 군, 종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예. 자, 보시면은 H에서 해석에 관한 통칙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건 사실 뭐 크게 아실 필요도 없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HS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올려봤습니다. 자, 그럼 식품은 HS에서 어디에 분류가 될까요? 자, 통상적으로 식품은 24류까지 해당되고 일부 25류에 이제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소금은 사실 이제 그 먹는 소금도 있지만 그 산업용 소금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일부 25류까지 식품에 해당된다. 자, 산동물 우리 식품이라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가공하면은 뭐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1류부터 01류부터 25류 일부까지가 그 식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쭉 있는데 총 25부까지 있죠. 그래서 24부까지 있죠. 그래서 1부에서 이제 동물성 생산품부터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식품은 전반적으로 가공도에 따른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품목 분류 연속, 매일매일 홍삼 스틱, 가공식품. 이게 사실 그
가공식품을 봐야 되겠죠. 건강기능식품이 안 되겠죠. 지금 함량대로 봤을 때.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정관장 그 홍삼 스틱 같은 경우는 그 건기식이죠. 그게는 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이 맞는 것들이죠.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액상차라든지 홍삼 음료라든지 이쪽으로 분류될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 식품위원회로 본다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채소도 아니고 기타 조제 식료품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1류에 해당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21류 안에 쭉 들어가 보면은 다시 또 중력 이거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 이제 6호까지 땄네요. 그죠? 그다음에 보면은 마지막 이제 소호에서 우리가 이제 90 기타 이제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거 세 번 따는 거는 어 그래도 세 번을 확인하고 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이제 자격사가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들이 어차피 세관 신고를 할 때 자기들이 세 번 확인을 하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쪽에서 맡겨주면 됩니다. 우린 대략 찾아볼 수 있으면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찾아봤는 게 이게 이건 쉬우니까 보지만은 애매한 것들도 많아요. 그걸 내가 함부로 내가 쉽게 내가 속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요건들이 있거든. 이 제품을 수출하려면 또 특히 수입이 많겠죠. 수입하려면은 식품안전관리특별법 요건이 있고, 뭐 신선물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식물방역법 요건이 있고, 이제 그 요건들도 찾아서 또 들어가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관세청에서는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 요건도 있으면 그 해당 부처에서 그 어떻게 하라는 요령들이 또 나오겠죠.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같은 경우는 전략 물자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세번을 쳤는데 뭐 전략 물자라고 뜨는 것도 있죠. 그럼 전략 물자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음. 그래서 이 세 번 확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정도만 알고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대략적인 또 한번 우리가 흘러볼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최종 확인은 관세사들이 하니까 그쪽에 맡기면 될 겁니다. 자, 사례 2, 두 번째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자연산물, 이제 과실류들인데, 과실류는 8류에 있네요. 그죠? 과실, 견과류. 이렇게 돼 있고, 혹시 보면은 이제 사과는 080810, 그리고 오렌지는 0805, 바나나는 0803이 있는데, 우리 오렌지 잠깐 볼까요? 오렌지 같은 경우 지금 꽃까지만 따고 나머지들은 이제 쭉 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렌지는 여러 가지 세번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 세번에서는 그 HS에서는 그 단순하게 이렇게 오렌지를 그 학명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오렌지류 또는 뭐 만다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제 그 소호를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6단위를 따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이게 오렌지인지 만다린인지 뭐 어떻게 확인합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학명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HS는 학명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수출이든 수입이든 무역에서 통관 업무에서는 한 부처만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렌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수입을 한다 또는 수출을 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방역이 걸려 있는 것들 신선물 같은 경우는 상대 국가의 어떤 검역 협정을 맺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제주산 감귤 같은 경우에 감귤은 감귤은 우리가 노지에 수 있는 그 감귤도 있죠. 시트러스 렉틱타클라이트라는 그 학명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그 감귤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 천혜향이라든지 뭐 한라봉 같은 그 교배종들 있죠. 그죠? 그런 망감류라고 하죠. 망감류도 마찬가지로 감귤이에요. 걔도 시트러스예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세 번은 어떻게 돼요? 세 번이 똑같죠. 그래 돼버리면. 세 번은 같은데 요건은 달라지죠. 학명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 HS만을 봐서는 안 된다. 신승물 같은 경우는. HS를 봤을 때는 학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퉁해서 감귤류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감귤류. 그럼 감귤에는 또 다양한 학명이 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랬을 때 실제 수출되고 수입되고 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건들이. 수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그 농산물들 같은 경우는 HS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오류가 나고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애석하게도 관세사는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관세사는 세 번만 보기 때문에. 감귤은 0805류에 뭐뭐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고, 이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농산물 수출입 실무라는 책을 하나 썼던 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 과장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 착한 김 과장이 지금 좀 고민이 있습니다. 동네 놀러 나갔다가 김 공장 그 대표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죠? 얘기도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 과장님이 들으면서 슬펐던 게 우울한 게 이 김이 이게 수출될 것 같았었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자,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 사실 이제 굉장히 쉬운 사례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 왜? 설명하기 위해서. 자, 김은 우리가 이제 원초를 해서 전혀 가공하지 않은 말린 김들 있지 않습니까? 해초류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김이 있고, 우리가 이거를 가공한 김들, 굽고 소금 치고 참기름 바르고 있는 조미김이 있고, 이 두 개는 전혀 다르겠죠, 이게. 식품 유형도 다르고, HS도 달라져요. 근데 이제 미국 바이어가, 김이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그냥 그 해초류라 생각하고, 이제 들어와서, 해초류 보니까, 여기 김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첨가물도 들어가 있는데, 이 첨가물 중에서는, 어, 이 해초리에 사용할 수 없는 게 있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먼저 사장님은, 야, 큰일 났네. 그거 첨가물을 바꿔버리거나 없애버리면은, 야, 이 김이 이게, 제대로 이게 기능을 못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 식품 유행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김이 얘 정체가 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요. 세 번 확인이 아니고, 미국 FDA가 또는 우리나라 식약처가 KFDA가 우리 FDA가 식약처가 미국 식약처가 이 김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유형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뭡니까? 얘는 해조류가 아니고 김을 가공한 가공식품이다. 자, 우리 같으면 조미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얘를 김을 가공한 조미김이라는 개들은 없어지니까 그죠. 김을 가공한 제품이다. 그 선행류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김 가공품으로 본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 FDA에서는 그냥. 그래 되면 모든 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김 가공품을 봐보니까 이 가공품의 기준 규격을 보니까 이 첨가물은 사용할 수가 있네 이래 된 거죠. 다 풀렸네 그죠. 그래서 식품 유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왜? 이 유형을 알아야지 기준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는 유형이 음, 김을 이용한 가공품이다 해서 식품 유형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세관 신고를 하고, 아니, 그렇게 해서 그 FDA 검사 검역을 받았겠죠, 그죠? 다 받고 난 다음에 끝이 나면은 이제 세관 신고를 하고, 미국 세관에 신고를 했을 때, 그 이제 가공한 김이니까 세 번을 따져보니까 1212 세 번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얘는 가공품이니까 2008 세 번을 갔네요, 그죠? 근데 다행히 이거는 두 개가 일치가 잘 됐어요.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온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품 유형이라는 게 식품 무역하는 사람들이니까 식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막 식품이 아니고 일반 공산품 같은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음. 자, HTS 분류. 자, HTS는 우리 HSK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HTS라고 하네요. 그죠? 이제 HTS. 얘들 이제 세 번이 1212 세 번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봤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제 강의가 좀 재미있고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면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 기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식품 라벨이죠. 식품 표시에 보면은 제품명, 농협백 쭉 이렇게 있고 식품 유형 조미김 이게 작년자래. 조미김이라고 지금 하면 안 되고 올해부터는 이제 조미 가공김이라고 해야 돼. 가공김하고 괄호에서 조미김, 구운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식품 유형. 이 표시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자, 한국 기준에서도 식품 공전에 따른 식품 유형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김과 조미김이 있는데 가공되지 않은 김은 자연 상태 식품이죠. 얘는. 그죠? 자연 상태 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 유형이 없어요. 그냥 김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해초리라고 해도 되고 굳이 쓰려면.
그리고 이제 조미 구운 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HSK도 똑같네요. 그죠? 미가공김 1212 세 번을 시작하고 가공김은 2008 세 번. 이제 유사합니다. 미국과. 자, 이렇게 분류는 전략이다. 자, 다음. 농식품 수출 5단계 프로세스를 허락했는데 이 계약에서 결제까지 자, 무역실무에서 다루는 내용들 우리가 뭐 인코텀즈 이런 건 다 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금 그런 이야기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어차피 뭐 또 인코텀스 같은 경우는 FOB나 뭐 C 조건으로 주로 사용하고 계실 거고 또 간혹 뭐 엑소옥이나 뭐 D 조건 하시겠지만 대체로는 뭐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계약도 뭐 기존 정형화된 계약서 만든 툴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쓰시면 될 것이고 사실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수출 5단계 이건 이제 무역 실무라기보다는 수출 5단계 프로세스를 그냥 한번 쭉 써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뭐 영어로 쭉 써놨는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좀 보시죠. inquiry, contract, preparation, shipment, payment, 그죠? 마지막까지 이런 형태로 흘러가겠죠. 자, 그럼 거래 타진 inquiry and offer 적혔는데 inquiry는 당연히 바이어가 지금 문의한 거고 offer는 거기 맞춰가지고 내가 답을 해주는 것들이지. 농축 무역의 핵심 포인트는 정확한 원재료명, 함량, 제조 공정도다. 우리가 이게 일반 그 공산품 무역 실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저 오퍼시트 자체도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왜 여기 보면 뭐 딜리버리 타임 텀즈라든지 시먼트라든지 뭐 shipping 포트 데스티네이션 쭉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오퍼시트에 내가 뭔가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쓰면 돼요. 이거 이렇게 써야 된다. 요거 꼭 써야 된다. 요거 빼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입자는 자국 검사 검역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되고 신선농산부는 간혹 가다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같은 것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검역본부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기 귀찮으면은 확인하기 워낙 뭐 사이트가 복잡하다 보니까 전화하면 돼. 확인해 달라고. 혹시 이 제품이 이 농산물이 이 지금 어디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 어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같은 게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자, 신선 농산물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등과 같은 특이 사항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바이어뿐만 아니라 수출자도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계약 재결, 세일즈 컨트랙트 이런 법적 구속력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죠. 주로 쓰는 게 품목, 수량, 가격, 선적 조건, 결제 조건, 클레임, 중재 조건. 우리 오퍼 시트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단지 클레임이나 중재 조건 이런 게 없다 뿐이지. 그죠? 분료식적 계약이지만 사실 뭐 정해가 된 건 아니지만은 서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뭐 권장한다는데 사실 저도 무역 현장에서 20년 이상 있지만은 안 씁니다.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 사실 방법 없어요. 뭐 내국 국내 간에서도 뭐 돈 떼는 게 비일비재한데 그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물건 그 선적 시점까지는 돈 다 받아야 되겠죠. 야, 결국은 돈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가서 또 상대국 입장에서는 야 물건 제대로 온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다 주냐. 그래서 신용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실은 뭐 인간사 그냥 그 글로 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참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책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농식품 수출 준비 뭐 이런 서류들을 어차피 이제 하게 되면은 뭐 그 인보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패킹리스트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시작은 PO가 오겠죠. PO가 와야지 내가 생산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지? PO는 이제 수입자가 이제 그 purchase order 이제 오더를 내리는 거죠. 물건 주세요. 이거 물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돈 얼마 이렇게 쭉 해서 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PO를 받고 뭐 그 전에 뭐 계약할 때 오퍼시트도 뭐든 뭐 계약할 때 쓰는 게 있겠죠. 야, 우리는 할 때 돈 얼마 받도 PO 시점에 돈 내야 된다. 아니면 PO 때 반 내고 선적 시점에 반 내고 뭐 그래 해야 된다. 아니면 LC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자, 이것도 하나의 피오에도 일부 그런 조건들을 써놓을 수 있습니다. 물품 어떻게 돼야 된다. 당연히 이제 수입자가 하는 거니까.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첨가물을 쓰면 안 돼. 이런 첨가물을 넣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니들 책임져. 이런 문구도 쓰기도 합니다. 자, 농식품 수출 준비. 저 옆에 사진에 보면 이제 검역증명서가 있네요. 그죠? 이게 이제 또 일반 다른 공산품하고 또 다른 거네. 자, 농식품 중에서 이제 이거는 농산물에 관련된 것들인데 요 내용. 그죠? 검역 위생 관련 서류가 있어야 된다. 피토 세네터리. 그죠? 또는 요즘은 또 이 피토도 많이 사용하죠. 이게 전자화된 거.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 상이한 조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건 이제 가공식품 요들인데 그 CFS 이제 Certificate of Free Sales 또는 Certificate of Analysis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식약처에서 발행을 합니다. 뭐 CFS 같은 경우는 현지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수출국에서 이 제품이 잘 팔리고 있는지 안 팔리고 있는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소리죠. 한국은 KFDA는 그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외국에서 우리한테 CFS를 끊어달라고 하지 않는 대신에 항상 어떻습니까? 현지 언어로 된 또는 뭐 영문으로 됐던 현지로 됐던 그 최소한의 정보는 표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건데 수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베트남에서 한국에 수입하는 업체가 이거 수입하는데 전부 이거 디자인 내가 싹 다 바꿔. 이제 OEM이 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 OEM 되면 상관없지만은 만약에 이걸 OEM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 현지 그 표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현지 그 영어로 되는 그 제조자명, 뭐 주소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적혀 있어야지 됩니다. 대신 우리는 CFS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세관 FTA에서 관련 서류 쭉 적혀 있고 원산지 판정을 위해 BOM 제조공정은 필수. 자, 농식품 수출하기 전에 우리가 원산지 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FTA 체결국 간에는 원산지 이제 어, 영내산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조 공정도라든지 BOM 그 자재 맹세서죠. 이게 있어야지 그 이 제품이 최종 제품이 한국산인지 판정할 수 있겠죠. 이 판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세사들이 대행해서 하니까 그 서류만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운송 및 통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입국 절차, 검사 검역, 식품 검사하고 있을 것이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또 검역이라는 절차 있겠죠, 그죠? 이와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세관 신고를 하고 이제 사전 요건 적합하면은 이제 신고하고 운송이 끝나겠죠. 자, 그 대금 결제. 사실 대금 결제가 제 앞에 가야 됩니다. 이제 제일 뒤는 미뤘지만 주요 결제 방식은 DTLC. 거래 신뢰도에 따라서 이제 방식이 이제 선택되는데 정말 이게 오랜 신뢰관계가 아닌다면은 또 루틴하게 계속 뭐한 달에 몇 컨텐츠 나가지 않다면은 대금이 뭐 이렇게 약간의 어떤 음, 여신이 줄 수는 없죠. 음. 해외는 사실 뭐 한 컨테이너 떼입버리면 이거 못 받습니다. 신용창 거래 방식, TT 이 방식들이 주로 이제 이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수출 5단계 리스크 관리 체계다. 수출 5단계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식품 수출 실무 연습. 사실은 그 농산물을 해야 되는데 농산물을 해버리면은 이 2시간 해도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그지? 검역부터. 그지? 하려면 이제 그 한 나라를 잡아놓고 베트남 같은 베트남을 잡아놓고 우리가 여기 뭐 베트남에 샤인머스켓을 판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고시부터 확인해야 되죠, 그죠? 이제 그 검역 요령부터 굉장히 많죠,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농식품 수출 실무에 그냥 좀 간단하게 홍삼 진액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김 과장이 또 일기를 썼네요. 김 과장이 썼는데, 그래도 수출을 하나 했습니다. 자, 마무리가 됐네요. 이게 계약까지. 자, 푸덱스 재팬. 이제 다음 주에 하죠. 네, 푸덱스 재팬에서 또 이렇게 어, 상담을 했고, 그래도 상담한 결과, 아무튼 뭐 가격은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선적 전에 일단 현금 다 받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어랑 이제 접근했는데 선적 결정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 또 이제 생산과 품질 관리 열심히 잘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앞에서 쭉 했듯이 성분 확인부터 돼야 되겠죠. 이 성분 확인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 수입자가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수입자가 성분을 잘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이제 인그리언트 리스트하고 제조 공정도 프로세스 차트하고 그다음 뉴션 팩트하고 세 가지 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인그리언트 리스트를 줄 때는 우리가 어, 특히 첨가물 같은 경우는 용어에서 약간씩 서로 다르게 표현하거나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첨가물 표기를 할 때는 항상 그 옆에 이 넘버라든지 INS 넘버라든지 카스 넘버라든지 어떤 그 표준화된 코드를 병기해 주는 게 상대방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쉽겠죠. 그래야지 이 첨가물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자기들 식품 유형을 확인할 것이고, 그죠? 그 유형에 맞는 기준 규격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첨가물명들이 애매해 버리면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나중에 이게 문제 생겼을 때는 누구 책임이냐? 애매하죠. 예. 제수 공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수 공정도도 뭐 살균 처리, 멸균 처리 이 방식에 따라 가지고 유형이 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양 정보는 우리나라 걸 줘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FDA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서 주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베트남 걸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 걸 줘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거기서 뭐 일일 기준 영양 성분 일일 뭐 기준 그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퍼센트. 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정확한 우리 함량을 주면 자기들이 그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함량을 주면 되고 우리나라 기준의 일일 기준 영양 성분 뭐 일일 기준 그 뭐 퍼센테이지 그거는 그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참고할 필요가 없죠. 그걸 그대로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CFS 아까 얘기했던 자유판매증명서 이것도 이제 식품안전나라 들어가서 이렇게 발급받으면 됩니다. 소유기간 3일이고 발급 비용 없습니다. 자, 한번 봤을까요? 이제 전자민원 신청해서 들어가서 신청해서 여기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제품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베트남 FTA 적용 여부 보니까 한배도 있고 하나센도 있고 그리고 RCEP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세 개 다 발급 방식이 기관 발급이네, 그죠? 자율 발급이 아니다, 그죠? 발급 기관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다. 발급 절차. 자, 이거는 관세사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다음에 필요 서류는 이제 우리 준비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BOM 재료 명세서, 그죠? 제조 공정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외에 어떤 요청들을 하면 관세사에 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산지 증명서가 이런 형태의 폼 VK, 그죠? 폼 VK가 나옵니다. 이거 주면 됩니다. 베트남과 협정했다는 원산지 증명서 서식 이렇게 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자 뭐 다 됐고 어쨌든 원산지 증명서를 이번에 발급 못했다 하더라도 1년 안에는 소급해서 발급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바이어가 요번에 네가 못 해줬으니까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뭐 어떻게 해라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네가 그러면은 내가 발급해서 찾으면은 그 나중에 어떻게 또 돌려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자, 이것으로 오늘 긴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지금 수업하면서 기존 무역 실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들 하다 보니까 지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재미가 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은 또 저도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한 거는 이번이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처음입니다. 그 컨텐츠를 만들어 주거나 또 있지 이렇게 지금 이제 대면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준비도 했지만 부족한 점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입에 짝짝 붙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은데 이 2시간 안에 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짬뽕 됐어, 짬뽕. 짬뽕 돼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식품무역실무라는 책을 이제 대학 교재 형태로 책을 지금 준비해서 조금씩 쓰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좀 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부분 일부가 이제 그런 이런 내용들인데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지금 우리 농식품 쪽에서는 무역 실무라는 어떤 교재라든지 어떤 서적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시장이 작아서 그런지 또 지금 기존에 이제 농가대학 지금은 이제 그 농가대학을 안 하죠. 지금 이제 농경제학과 농업 이제 식품경제학과 이쪽 이제 농업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 현 실무 쪽 공부를 이제 과학은 안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실무 쪽은 누가 하느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